음.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거기 171페이지에 현상학이라고 나와요. 현상학 부분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현상학이라는 용어 자체는 약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앞에서 크게 언급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앞에 한번 나왔어, 이미. 우리 128페이지에 보시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거기 신행정론 할 때, 나오죠? 현상학적 접근방법. 그러면은, 보세요. 인간의 주관적 인식과 신념 등 주체성을 강조하는, 이게 수식어죠?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은, 행태주의에 반발하면서 인간의 주관적 인식과 신념을 강조했대. 그러면 이 문장만 봐도 행태주의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행태주의와는 어떻대요? 대립? 그렇지. 행태주의에 반발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행태주의의 분명히 한계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어떤 처방으로서의 개념 제시를 한 게 현상학이겠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을 중시한 현상학이 발발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태주의에 반하면서 등장하는 게 현상학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을 강조하였다라는 내용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현상학에 대해서 일단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행태주의는 인간의 주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안 삼았지. 가치랑 사실을 분리해서 그렇지. 사실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행태주의의 기본 취지였잖아. 왜? 가치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가 없다. 왜? 행태주의라는 거는 철학적으로 논리 실증주의에 기반한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가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가치 중립적인 연구, 가치 지향적인 연구가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연구를 하자라는 게 행태주의의 기본 입장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에 대한 또는 개인의 감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문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안 삼았다는 거죠, 행태주의는. 자, 거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게 현상학이에요. 인간은 외면적인 행동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면의 주관적 행동을 일으키는 내면의 목적이나 인식, 감정, 동기 같은 요소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현상학이에요. 현상학. 자, 그 내용을 일단 개념을 갖고 계시고 자, 쭉 내려오시면은 맨 마지막 줄에 대표적인 학자로서 하버마스라고 있죠. 자, 하버마스가 현상학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예요. 하버마스의 현상학. 자, 그 다음에 뒤에 파머라고 나오는데 이분은 나중에 배울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한 학자예요. 파머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 그 다음에 댄 하르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공공 서비스를 주장한 학자. 자, 그래서 거기 171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비판적 접근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어떤 학문적 주류를 비판하면서 접근한 세 가지 내용이 학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현상학.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울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배울 신공공 서비스라는 개념 세 가지를 정리를 할 거예요. 기존의 어떤 학문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접근하였다. 그래서 비판적 접근이라는 개념으로 묶은 건데, 자, 처음에 현상학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그래서 하버마스라는 맨 앞에 나오는 이 하버마스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거고요. 파머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한 학자였고, 그 다음에 댄 하르트는 신공공 서비스를 주장한 학자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학자 한 명씩만 기억하는 거야, 우리는. 되게 많잖아. 현상학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한퍼마스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 행정,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 그 이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퍼마스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상학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등장 배경은 2번에 나오죠.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너무 과학적인 연구 방법만을 추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실증주의, 너무 행태주의, 자, 너무 과학적인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거부하면서 등장하였다. 자, 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그러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자연과학은 과학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과학은 과학적으로만 접근해서 될 것이 아니다. 왜? 인간을 연구하는 거고, 인간은 주관적인 인식과 사유를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행태만 갖고 연구하는 거는 인간을 반만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과학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전제. 자, 이런 것도 시험에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연과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상이하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한다. 자, 다음에 의식과 대상의 상호작용을 연구. 인간의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론. 자, 읽어드린 이유는 이 표현들이 시험에 등장하면 우리 평소에 이런 말 안 쓰잖아, 잘. 의식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해. 직관적인 인식이나 절대적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관념론의 입장이야.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뭐야 이게. 막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시험에 나오면 곤란할 수 있게. 자,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건 그래서 인간의 행태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 행태의 내면적 세계를 이해하는 거. 인간 행태의 내면적 세계를 이해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현상이라는 거는 사람과 따로 존재하는 행태만 가지고 이해될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게 핵심이죠.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같은 것들, 인식, 그런 것들이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밑에 도표를 이해하시면 편할 수 있어요. 자, 주류행정학, 그때 당시에 주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는 거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동일시. 자, 이 내용. 근데 현상학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던 거고, 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동일시하니까 얘는 행태주의적인 연구 방법이 되겠죠. 거기에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현상학. 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다르다. 자연과 사회는 다르다. 그래서 주관을 이해해야 된다. 인간의 내면이나 의식이나 감정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접근한 이론이 현상학적 이론인 거죠. 자, 그러면은 현상학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 지향적이에요? 가치 지향적이죠. 자, 그 다음에 가치 중심적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연구나 관찰, 실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뭘 중시하냐면은 개인과 개인의 1대1 대면 접촉을 통한 대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감정을 이해하는 감정이입. 자, 그런 내용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었던 거예요. 1대1 대화, 대면 접촉, 그 다음에 감정이입, 그 다음에 가치를 이해하는 가치 중심적 연구. 자, 그런 표현들을 잘 익혀두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자, 그래서 주요 특성. 자, 이런 게 또 시험에 나오는데, 현상학과 관련된 용어가 또 있어요. 자, 그걸 위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물상화의 배경이라고 되어 있죠. 물상화의 배경. 물상화는 뭐예요? 우리 예전에는 우리 중학교 때 물상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전혀 모르겠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연과학을 그냥 물상이라고 했어요. 되게 옛날 사람 같더라. 근데 어쨌든 물상화의 배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거를 하나의 물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인간 행태주의라는 건 뭐예요? 인간을 하나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행태를
뭔가 어떤 행태를 나타내는, 보여주는 하나의 자연과학적인,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물건처럼 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거를 물상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상화. 근데 그 물상화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배격해야 된대. 물상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 중심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상화의 배격이라는 거는 같은 의미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시험에 나오겠죠. 물상화의 배격. 그거는 인본주의랑 같은 맥락의 개념이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요 지문을 골라낼 수가 있고요. 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내면의 자발성과 능동적인 동기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인간의 능동성과 자발성을 인정. 인간의 능동성과 자발성을 인정. 인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인간의 능동성과 자발성을 인정.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용어, 어렵진 않은데 처음 보는 용어가 나와요. 상호주관성. 상호주관성과 감정이입. 이렇게 되어 있죠. 상호주관성과 감정이입. 자,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물건이 아니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상화를 배격하고 인간 중심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인본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은 능동성과 자발성이 존재하는 존재다. 라는 거였는데, 자, 상호주관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호 간에 각자 다 인간의 주관적인 요소나 인식이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있다. 그리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행태주의는 무조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하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건 아니야. 규칙이 아니라 각자 다른 상호 간에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주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이거죠. 이거를 상호 간의 주관이 다를 수 있다는 상호주관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감정을 이입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호주관성, 그 다음에 상호주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내용. 자, 이거를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간주관성이라고 해요. 간주관성. 왜 간이라고 그래? 사이가 안자를 써가지고 각자 사람들 사이의 주관이 다르다. 뭐 이렇게 간주관성, 상호주관성. 그래서 필요한 거는 감정이입이 필요하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물상화 배격, 인본주의, 능동적, 자발적 존재, 상호주관성을 갖고 간주관성을 갖는, 그래서 감정이입이 필요한 존재이고. 자, 그 다음에 행태주의는 인간의 behavior, 그래서 행태를 연구했죠. 자, 근데 현상학에서는 행태라고 안 하고요. 행위 또는 행동이라고 해요. 행위 또는 행동. 행태 아니고 행위. 자, 이건 뭐냐면은 행태라는 거는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면만을 보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그냥 관찰된 인간의 어떤 움직임, 활동 이런 거를 행태라고 그랬다면 행위라는 거는 인간의 내면적 의사나 동기가 반영된 그런 어떤 활동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이 들어가 있으면 행위고 내면이 없으면 행태고 나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행동 이면에 깔려있는 어떤 의도, 의미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그다음에 실증주의예요. 실증주의 반실증주의예요. 반실증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반실증주의. 실증주의에 반했다. 그래서 반실증주의. 반실증주의. 자, 이런 용어들을 기억하시고 이게 다 지문에 하나하나씩 나올 수가 있어요. 물상화의 배격, 상호주관성. 근데 상호주관성의 배격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행위 아닌 행태를 추구하였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증주의를 추구하였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아니죠? 반실증주의예요. 반실증주의.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개별 사례 중심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주체의 주관적인 인식을 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전체가 어떤 속성을 보이는지 그 규칙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행태주의처럼 이 사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나 생각, 의미 같은 것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거시적 접근이에요? 미시적 접근이에요? 미시죠. 그렇죠. 미시적 접근이지, 그래서. 자, 그래서 요 표현들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행위, 행태. 행위예요, 행태예요. 행위죠, 행위. 실증주의예요, 반실증주의예요. 반실증. 그 다음에, 각자는 생각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상호 주관성. 주관성. 같은 말로는 간주관. 간주관성. 여기 간주관성. 간주관성. 확실히 술을 많이 마시니까 간이 안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피곤해 막. 그러니까 나중에도 술을 적당히 관리하시고. 강사들은 술을 마실 기회가 많거든요. 어쨌든 조심해야 돼.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자, 현상학의 접근에 대한 평가. 자, 일단 잘한 점도 있겠죠.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켰다라는 것은 당연히 잘한 공적이고요. 공적. 그다음에 행태주의 같은 과학적 연구가 다루지 못한 인간 내면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였다라는 건 당연한 내용인데요. 자, 근데 문제점도 있어. 자, 현상학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관념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는 거예요. 철학적이야.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관념적이야. 그래서 사이먼의 말을 빌리면 검증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어떻게 보면 또 가능한 접근 방법이죠. 현상학. 자, 그다음에 너무 미시적이야 또. 그래서 거시적 관점이 미흡할 수 있다는 거죠. 거시적 관점이 미흡.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영향 요인, 환경에 대해서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미흡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지적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현상학이라는 건 어떤 뚜렷한 접근 방법이나, 자, 실증주의는 뚜렷한 접근 방법이 있었잖아. 자연과학처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하나의 법칙을 만들자라는 연구 방법이 있었는데, 자, 이거는 행태주의를 반발하면서 가치를 중시하자라는 것만 강조했지. 그럼 어떻게 연구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이 부족하고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말만으로 흐를 수 있다. 말만, 포장만 근사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비판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172페이지 팁에 보시면은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죠. 자, 행동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 현상학을 주장했던 현상학의 대표학자는 누구였어요? 아까 배웠던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행태보다 행위를 강조했던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학자 이름이 하먼이라는 학자였어요. 하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현상학의 대표적인 내용들 중에서 특히 인간의 행위를 중시했다. 행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이름 따서 하먼의 행동이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먼의 행동이론. 자, 근데 이걸 강조까지는 아니고 언급드린 이유는 지문에 나오니까 하먼이라는 학자의 행동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현상학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상학과 관련된 내용의 이론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하버마스만 항상 언급을 드리니까 하버마스 아니네? 얘는 다른 학자인가 보다 라면서 현상학이랑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하먼의 행동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그것도 현상학의 한 연구 내용
분야였다라는 거. 행태보다는 행위, 행동을 중시했던 현상하게 한 내용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자,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왔던 키워드들, 간주만성, 상호주만성, 행태 아니고 행위, 반실증주의, 미시적 연구, 물상화의 배격,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74페이지. 자, 두 번째로 이제 기존의 틀을 거부하면서,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이론 중에 대표적으로 포스트 모더니티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표현은 되게 많이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잖아. 모더니즘은 뭐예요? 현대, 근대주의, 뭐 이런 표현들 사용 가능하죠. 그러면 포스트가 붙었으니까, 그렇지. 후기 근대주의, 뭐 이런 후기 현대주의,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기존의 근대주의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합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잖아.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야. 인간은 합리성을 가지고,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설명을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근데, 그러면은 포스트가 붙었으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인정? 포스트인데 합리성을 인정하는 게 그 모더니티였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배격, 거부, 뭐, 극복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의 것을 인간이 경험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쌓아 올렸던 기존의 접근이나 연구를 거부하고, 새롭게 해체하려는 새로운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그림 같은 거 안 보지. 나도 안 봐. 둘이 안 보는 사람끼리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들이 있대. 이때. 그래서 그 작품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 해석이 되게 불가능한 거지. 이거 도대체 왜 그렸어? 무슨 의도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 라는 난해한 작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한 작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기존의 어떤 명백히 눈에 보이고 뚜렷하게 느껴지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 해체,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봐도 이해를 잘 못하는 내용들로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 오시면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맥락 의존적. 맥락 의존적. 용어들이 중요하니까 용어들 익혀두셔야 돼요. 맥락 의존적. 이거 뭐냐면은 진리의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인간의 그때그때의 감정과 시간이나 상황이나 공간에 따라서 그런 맥락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 이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이나 인간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맥락 의존적. 맥락 의존적. 기억해 두시고, 맥락 의존적. 자, 그래서 어떤 획일적인 틀 같은 거를 거부하는 거죠. 맥락 의존적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는. 자, 밑에 3번에 보시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회에 적용시킨 거예요. 자, 그럼 포스트 모더니티 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람들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양하고 다를까요? 다양성. 그렇지.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취향을 존중하는 거. 개취존. 이런 접근 방법이, 알아들었으면 됐어.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접근 방법이 포스트니즘적 접근 방법인 거예요. 쟤는 왜 저럴까?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개인의, 상호 주관성을 인정하는 거죠. 자, 다양성의 경향이 포스트니즘적 사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료제, 반관료제. 반관료제. 당연히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의 어떤 집권적인 결정이나 의사소통 그런 방식을 거부하죠. 수평적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개개인이 다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객관적이 아니라 각자 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써요. 획일적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거는 각자 다 원하는 취향에 맞게 다른, 예를 들어 옷이라 그러면은 각자의 취향에 맞는 옷을 한꺼번에 대량 생산하지 않고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옷을 소량 조금씩 다양하게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다양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대량 생산은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이고요. 반면에 다품종 소량 생산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인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탈물질화. 이건 아까 봤던, 이거랑도 같은 맥락이죠. 물상화의 배격. 이런 거랑 같은 의미인 거고, 규제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규제는, 탈규제, 반규제 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는 거. 환경은 확실한 환경일까요? 불확실한 환경을 얘기할까요? 불확실한 환경. 변동이 높은 불확실한 환경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현상학이고요. 한 번만 쓴 현상학.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파머. 그렇지, 파머. 그래서 175페이지에 파머라는 학자가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의 개념 나오죠. 자, 또 이제 파머가 포스트 모더니즘 본인만의 어떤 표현으로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개념이 있어요. 4개의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상상이라는 거 뭐냐면은, 나오죠. 현실의 관리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기존의 틀을 깨부셔야 된다. 이거예요. 뭐를 통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거. 새로운 사고와 판단, 이거를 상상이라고 불렀어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 탈규제, 탈규칙.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라. 자, 여기에 상상. 자, 그 다음에 해체. 해체 개념이 있고요. 해체 개념. 해체. 기존의 논리적인 명제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그거를 해체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 해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행정은 학자마다 주장하는 용어가 다르니까 그걸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상상, 해체, 그 다음에 영역 해체 내지는 탈영역화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영역이 행정이면 행정의 영역이라는 것이 딱 나눠지는 게 아니다. 행정의 영역은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영역 자체가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에 이제 근거한 거고, 그거를 부셔야 된다. 영역을 해체하고 탈영역화해야 된다. 이 개념이죠. 탈영역화. 자, 마지막은 타자성이에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상호주관성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타자성. 자,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나 아니고 다른 사람도 역시 똑같은 인식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판단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는 게 타자성의 개념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아까 현상학에서는 타자성이라고 안 그러고 간주관성이나 상호주관성이라고 했죠. 상호주관성. 근데 여기서는 타자성. 이렇게 표현이 다르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 4개 중에서 개념 4개는 처음에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상상, 그 다음에 틀을 깨야 된다, 해체, 그 다음에 영역을 없애야 된다, 탈영역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자를 도덕적인 대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다양성 존중, 타자화, 타자성 4개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뒤에 딜레마 이론을 뺀다면 신공공 서비스 이론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비판적 접근 3가지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상학,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마지막으로 나오는 신공공 서비스론. 신공공 서비스론. 신공공 서비스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행정의 접근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굉장히 이제 중요성이 더 높아져서 최근에는 신공공관리론보다도 시험에 더 자주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A급이지만 S급 같은 느낌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얘는 신공공 서비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봤던 네트워크 뉴 거버넌스 중에서 특히 시민의 역할을 훨씬 중요하게 강조한 개념?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시민이라는 거는 뭔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 능동적인 주인이다. 이렇게. 시민의 주인, 시민의 주인. 그래서 시민사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시민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게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신공공 서비스론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로 있죠. 거버넌스에 대해서 시민 중심적, 사회 공동체 중심적, 시민에 대한 서비스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게 신공공 서비스론의 개념이에요. 가장 최근에 대두되는 개념. 자,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는 시민의 적극적 역할, 3번에 시민의 적극적 역할과 의사, 의욕, 이거를 존중해준다. 시민한테 더 많은 힘을 실어준다.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시민한테 정부는 이런 주인으로서의 시민한테 봉사를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된다. 이게 기본 골자예요. 자, 이것도 주장한 학자가 있겠죠. 자, 학자는 덴하르트라는 학자예요. 덴하르트.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누가 주장했어요? 파머. 그 다음에 현상학은 하버마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공공 서비스로는 덴하르트라는 학자가 주장했어요. 덴하르트.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결국 행정의 주체는 뭐냐? 정부 아니다. 시장 아니다. 뭐? 시민이다. 자, 이거예요. 정부? 아니야. 정부 실패했잖아. 시장? 아니야. 시장 실패했잖아. 그럼 뭐야? 이젠 시민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길, 제3의 처방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신공공 서비스론의 제시 모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전통적 행정에 대해서 비판. 정부 아니야. 2번 신공공 관리론에 대해서도 비판해요. 왜? 얘는 시장이잖아. 시장만 중시하는 신공공 관리론 너도 아니야. 너도 아웃. 그럼 뭐예요? 제3의 대안으로서 주민을 중시하고 적극적 이런 표현 써요. 시티즌십. 주민의 어떤 역량, 민주적 시민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3의 대안을 내놓은 게 신공공 서비스론. 정부 아니고 시장 아니고 둘 다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신공공 서비스론이고 덴하르트가 주장했다. 자, 역시 덴하르트라는 학자가 자기가 제시한 원칙이 있겠죠. 용어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7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7가지 기본 원칙. 이거 신공공 관리론이랑 좀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시민은 고객이 아니다. 예요. 기본은. 1번은 시민은 고객이 아니다. 시민이 고객이다는 뭐예요? 신공공관리론의 기본 모토였죠. 근데 신공공 서비스론은 시민은 고객이 아니다예요. 그럼 뭐야? 시민은 봉사해야 되는, 국가가 봉사해야 되는 주체인 거죠. 왜? 주인이니까. 시민은 고객 아니야. 시민은 뭐야? 주인이야. 그러니까 서비스 하시고 봉사해줘야 돼. 이렇게. 공무원들은 시민한테 봉사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익의 중시. 상대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공익을 소홀히 했죠.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비판으로 상대적으로 공익을 중시를 했고요.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공익이 먼저다. 이렇게. 공익이 먼저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민의식의 중시. 기업가 정신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건 신공공관리론이었죠. 그게 아니다.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너무 세게 말하는 거 아니야?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시민의식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시티즌십 그거고요. 그거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왜? 그걸 통해서만 공익이 실현될 수 있으니까. 시민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으니까. 이거고요. 자, 전략적 사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행동, 여기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책임의 다원성, 이런 표현도 얘기를 했어요. 행정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률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차원에서의 책임이 있다. 행정이 잘했냐 못했냐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을 다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시민한테 대응을 했느냐, 가로 안에 헌법 법률을 잘 지켰느냐,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이 움직였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의 다원성, 책임의 단순성 아니고 다원성, 책임의 다원성. 자, 그 다음에 아까 방향잡기 역할 이런 걸 강조하면서 어떤 조정자 역할을 강조했죠. 그것보다는 조정이 아니라 공무원은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자의 역할. 자, 그 다음에 생산성 중요한 거 아니다. 생산성 중요한 거 아니다. 사람이 먼저,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이거를 강조한 게 인간 존중. 자, 그래서 이게 7가지의 기본 원칙이에요. 댄 하르트가 주장한.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이랑은 약간 그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이랑 비교를 하면서 7가지 기본 원칙을 정리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내용은 어렵지 않아서 이해는 다 돼요. 근데 혹시라도 이런 용어 중에서 책임의 다원성이라든지 조정이 아닌 봉사, 그다음에 생산성 아니라 사람,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생산성이 중요한 거 아니야? 무조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닐 수도 있고, 사람의 가치를 생산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여와 한계, 이 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 플러스 표 안에 맨 앞에 있는 게 전통, 옛날 행정부, 옛날 행정이론. 자, 옛날 전통적인 관료제는 정부의 어떤 역할을 강조? 노적기. 근데 신공공관리론이나 방향잡기. 신공공 그러면은 서비스로는 뭐였어요? 방향이 그렇지. 방향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자가 되는 게 아니라 봉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5번째 칸에 정부 역할 있죠.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고, 노적기 아니고 방향잡기, 노적기에다가 방향잡기 갔다가 봉사자가 된 거예요. 노적기, 방향잡기, 봉사 이 단계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시민은 고객, 근데 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은 주인,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자,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하나만 더. 2번째 칸에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인간을 보는 관점이 경제인,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경제적 합리성이었죠. 근데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략적 합리성이라고 되어 있죠. 전략적 합리성.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전략적 합리성은 뭐냐면은, 획일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합리성이라는 거는 획일적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합리성이라는 거는 신공공관리론에서 얘기하는 경제학적인 의미의 합리성은 획일적인 기준이 있잖아. 뭐를 추구하기 위한? 능률, 효율. 성과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데, 전략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 획일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획일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합리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한다는 거죠. 다면성의 강조,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론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라고요? 덴하르트, 그 다음에 현상학은 현상학, 하버마스. 하버마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농부야, 농부. 파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179페이지에 딜레마 이론이랑 시차 이론,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 개념을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대망의 총론이 끝나요. 예. 근데, 이거는 C급 논점이고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니까 개념만 한두 줄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딜레마 이론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딜레마는 뭐예요?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지. 하늘 씨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있다고 치고, 근데 또 누가, 다른 여성분이 하늘 씨가 너무 좋다고 나타난 거야. 그래서 A라는 여성과 B라는 여성을 놓고, 어느 여성을 선택해야 될지 딜레마. 모르는 상황, 그거를 딜레마 이론, 딜레마적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현실에서, 특히 이제 행정을 할 때 나타나는 딜레마적인 상황, 그거를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자, 어떤 두 개의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두 개의 가치가 있어. 얘도 중요하고, 쟤도 중요해. 공익도 중요하고, 능률성도 중요해. 근데, 공익을 실현시키자니, 능률성이 저해될 수가 있고, 능률성만 중시하자니, 공익성이 저해될 수가 있어. 그럼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상충하는이에요. 상충하는, 2번에 있어요. 2번의 둘째 줄에, 상충한다라는 게 지금 상황의 문제점인 거야. 상충. 자, 이해관계의 가치나 갈등이나 가치간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A양이 더 이쁜지, B양이 더 이쁜지,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착해. 이분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돈이 많아. 너무 물상화 아니야, 물상화? 돈이 많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하늘 씨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치의 비교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택 불가피성. 자, 이 딜레마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난 A양도 싫고 B양도 싫어. 선택 안 할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누구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이라는 건 불가피한 거예요. 선택은 불가피한 거야. 고르긴 골라야 돼, 결국. 자, 그 요소를 딜레마 상황은 반드시 갖고 있다는 거죠. 선택 불가피성. 선택은 해야 돼, 어차피. 최소한 하나의 대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안끼리는 두 개가 절충이 안 돼. A양을 쪼개서 B양을 쪼개서 반씩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무슨 호러가 되고 있어. 자, 어쨌든 맥락을 이해하시라는 의미로. 자, 두 개는 절충이 안 돼. 쪼갤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안이 갖고 올 결과 가치가 균등하다. 자, 이거는 어떤 게 더 가치가 나한테 큰지를 비교하기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균등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균등성. 자, 그 다음에 상충성. 대안은 충돌한다라는 개념, 상충성. 자, 개념은 우리가 다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요 용어들이 있으니까 요 용어들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선택 불가피성, 그 다음에 절충이 불가능하다. 그게 분절성, 그 다음에 대안이 두 개의 결과가 가치가 다 비슷비슷하다. 균등성, 두 개는 충돌한다. 상충성. 자, 이 내용을 구성 요소가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딜레마의 유형이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거 뭐냐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치된 딜레마, 무시된 딜레마,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80페이지에 의사 딜레마,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딜레마의 종류예요, 종류.
딜레마의 종류. 자, 일치된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딜레마 상황이 존재해. 그리고, 이게 지금 딜레마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행정을 하는 사람들, 의사결정자가 제대로 알고 있어. 이거 좋은 거죠. 지금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 좋은 딜레마. 그거를 일치된 딜레마라고 해요. 굿 딜레마. 자, 근데 뒤에 나오는 무시된 딜레마. 이건 뭐냐면 지금 객관적으로 딜레마가 있어. 근데 의사결정자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딜레마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를 몰라. 인지를 못했어. 바보야. 그래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를 무시된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된 딜레마. 이 사람이 지금 딜레마 상황인데 이 사람이 판단 미스를 한 거죠. 딜레마가 아닌 걸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사 딜레마.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가짜 딜레마라고도 하는데 딜레마가 없어. 근데 의사결정자가 이거 딜레마야 라고 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의사 딜레마.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딜레마도 있고 의사결정자도 제대로 파악을 했고 그게 일치된 딜레마. 그 다음에 딜레마가 있는데 파악을 못했어. 그건 무시된 딜레마라고 하고요. 딜레마가 아닌데 딜레마가 있다고 착각해. 그거는 가짜 딜레마 또는 의사 딜레마. 정식 용어로는 의사 딜레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사 딜레마라는 거는 실수로 제대로 딜레마가 없는데도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에도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딜레마가 있다라고 거짓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일부러 딜레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사결정을 최대한 안 하고 미루려고 지금 의사결정을 최대한 미루고 자기 직무를 좀 태만히 하려고 일부러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의사 딜레마 상황인 것처럼. 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세 가지 종류의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 자, 딜레마 이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시차이론. 자,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뭔가 정부의 개혁적인 정책을 집행을 할 때, 자, 이 정책이 언제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이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효과가 있는 거고, 시간이 적당한 시간을 벗어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시간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론. 그게 시차 이론이라는 거죠.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시차 이론. 자, 이거 어렵지 않죠? 개념적으로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만 보세요. 3번에 보시면은, 시차 이론의 특징 3번에 보시면은, 자, 그러면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임자는 정치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지적으로도 뛰어나야 되지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적 리더십이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적당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 이론이 요 시간적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뭔지 아시죠? 다문화주의. 사회 안에 여러 개의 문화가 같이 섞여 있는 거. 다문화주의. 우리나라도 차츰 다문화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인데, 다문화주의는 시험에 나오면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181페이지에 문화 상대주의랑 다문화주의 개념을 물어보는 게 나와요. 자, 이거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문화 상대주의는 거기 그림에 있죠. A라는 문화가 있고 B라는 문화가 있어. 근데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각자 그냥 각자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A는 B라는 문화가 있구나. 존중할게. 이렇게. 각자 차이점을 인정하고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예요. 문화 상대주의. 자, 근데 다문화주의는 뭐냐면은 이 사회 안에 여러 개의 문화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여러 개의 문화를 혼합시켜서 전체 사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시너지로 삼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다문화주의라는 거예요. 문화 상대주의라는 차이점. 상대주의는 그냥 내버려 두고 각자 존중. 다문화주의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각자 섞여서 하나의 큰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다문화주의. 두 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문화 상대주의랑 다문화주의까지. 어머, 끝났네. 총론이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무리가 되었고,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배워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안주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총론을 끝냈고요. 총론의 비중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최소 30%에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 중에서 총론을 가장 세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총론은 다른 단원들이랑 다르게 다른 단원은 시험에 나올 부분이 정확하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총론은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 그래서 다 자세하게 해놔야 돼요. 출제도 많이 되고 내용적으로도 자세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 많고 어려운 게 총론. 나머지 정책학부터 시작해서는 시험에 나올 포인트들이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중요 논점 위주로 정리를 하셔도 충분히 시험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책학을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우리 진도 왜? 정책학 나올 거야. 개념적 1장만 나옵시다. 정책학을 1장 정도만 정리를 하는 게 시간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책학을 기초 강의 시간에도 잠깐 개념만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진도를 나가고요. 한 10분 정도만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총론에 다뤄졌던 내용들을 한번 물어나 봅시다. 물어나 볼까요? 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물어보는 걸로 할게요. 행정학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행정학의 아버지가 있었죠. 윌슨이라는 학자가 시기적으로는 1880년대 후반부터 처음 행정학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자, 이때는 정치행정 1원론이에요? 2원론이에요? 처음에 윌슨이 행정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건 정치행정 2원론이죠. 행정은 그냥 관리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행정의 능률성, 관리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능률성의 개념 중에서 그렇지, 기계적 능률성만 강조했었죠. 기계적 능률성만 강조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자, 그러다 1930년대 오면서 경제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행정부, 이 대통령의 이 정책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 대공황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나눌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정치행정 1원론이 등장을 했죠. 정치행정 1원론이 등장을 했고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기계적 능률성만으로는 안 되고 인간이라는 거는 사회성을 갖는 사회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능률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했던 학자 있었죠. 우리 기출문제 풀 때에도 디목 기출문제 난이도 중짜리로 있었잖아. 그래서 디목이라는 학자가 있었고, 디목과 동시대에 활약했던 애플비라는 학자가 있었죠. 그렇지. 정치와 뭐 행정의 관계는 정합적, 연속적. 우와.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정합적인 관계, 애플비, 디목과 애플비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40년대, 50년대 행정, 행태론을 주장한 아버지는 사이먼이었죠, 사이먼. 사이먼은
그렇지. 인간을 보는 관점이 행정인이었죠, 행정인. 예. 기존의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인간을 보는 인간관이 경제, 경제인,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은 사회인, 그 다음에 행정이. 행정인으로 차츰 변화를 하게 됐었죠. 제법인데.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오면서 미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행정학의 접근 방법으로서 후기 행태주의에 기반한 신행정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근대화가 필요했던 개발도상국들은 발전행정론에 기반한, 그렇지, 접근 방법을 이제 행정 연구로 삼았고요. 행정 연구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고, 발전행정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이념은 효과성, 그렇지. 반면에 신행정론에서는 형평성의 가치를 강조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에 넘어오면서 탈정치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본 내용이네. 대표적인 학자로는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그렇지. 오스본이라는 학자가 있었고, 아까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보 재창조론 아까 했었죠. 자,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는 그냥 맛배기에 불과했어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물어볼게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경제적 인간관을 부정했어요. 그렇지. 시장을 신뢰했어요. 그건 보수주의. 경제인의 인간관을 지지했어요. 그거는 보수주의. 이 정도면 괜찮네. 교환적 정의를 중시했어요. 교환이라는 건 그렇지.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돈을 주고 상품을 사고, 두 개를 교환하고.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에, 배분적 정의를 중시했어요. 그렇지. 결과의 평등을 중시했어요. 기회의 평등을 중시했어요. 그렇지. 와. 잘했네. 자, 그 다음에 정부 규제 관련된 게 있었는데, 정부 규제 기본법 같은 것도 공부했었죠. 그 전에 이걸 물어볼까? 행정 규제의 유형을 내용에 따라서 이 규제와 이 규제로 나눌 수 있었죠. 크게. 그렇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그 중에서 경쟁의 범위를 적정화하는 것은 무슨 규제예요? 경제적 규제. 그렇지. 경제적 규제로 인해서 경제적 규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기업이나 개별 산업에게 관료가 그렇지. 포획당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포획을 하기 위해서 지배추구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죠. 포획과 지배추구, 경제적 규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었죠. 제법인데?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라는 게 있었고, 최근 들어서 더 역사가 짧은 건 뭐예요? 사회적 규제. 그 다음에 실패 가능성이 높은 건 경제적 규제. 그 다음에 최근 강화되고 있는 거. 그렇지. 나쁘지 않은데요? 자, 그 다음에 수단별로 규제를 나눌 때에는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직접 규제, 간접 규제를 다른 말로 명령지시적 규제랑 시장유인적 규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죠. 시장유인적 규제, 시장유인적 규제.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고요. 이거 기억나시나?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비용은 넓게 분산되어 있느냐, 좁게 집중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편익은 넓게 분산되어 있느냐, 좁게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총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죠. 자, 차차 하나씩 물어볼게요. 리마인드 해주시고. 자, 편익도 넓게 분산되어 있고 비용도 넓게 분산되어 있어. 그거 대중정치라고 하죠. 자, 둘 다 편익도 좁게 집중되어 있고 비용도 좁게 집중되어 있어. 이익집단 정치. 그 다음에 자, 편익은 좁게 집중되어 있지만 비용은 넓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객정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편익도 넓게 분산되어 있고 비용은 좁게 집중되어 있어요. 기업가 정치. 그렇지. 기업가를 규제하는 기업가 정치. 자, 좀만 더 자세하게 그러면은, 수입 규제는, 예를 들어 외제차에 관세를 높게 매기는 것 같은, 그렇지. 고객 정치. 누구한테 더 좋은 정치이기 때문에, 기업가. 기업가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환경 오염 규제. 환경 오염 규제는 어. 기업가 정치. 그건 기업가 정치죠. 비용을 누구한테 물려요? 기업가. 기업가한테 물리고 편익은 전체 국민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자, 한약 분쟁. 20단. 그렇지. 낙태 규제. 대중 정치. 그렇죠. 대단한데? 대단까지는 아니지만 기대 이상인데요.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정부 규제 기본법 있었죠. 정부 규제 기본법 중에서 우리 법 조문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죠. 자, 우리 규제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될 수 있는데, 규제위원회는 어디 소속으로 둔다? 대통령, 국무총리 아니고. 구성 혹시 기억나시? 위원장은 2명. 위원 수는 20에서 25명. 그렇지. 공무원이 아닌 자는 민간위원이 어느 정도로 과반수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규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되고? 규제? 헌법? 법률? 그냥 법률. 그거 있잖아. 규제 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헌법까지는 아니고요. 법률에 근거하면 된다. 자, 규제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범위. 그렇지. 왜?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자, 규제의 영향 분석이라는 것은 폐지나 완화 시에 분석서를 작성한다. X. 언제만? 규제가 신설되거나 더 엄격해지 강화될 때에만 작성한다죠. 규제 심사 요청은 11? 답이 나왔는데. 자, 예비 심사가 있고 본 심사가 있었죠. 예비 심사는 며칠이네? 10일이네. 본 심사는 45일이네. 하여야 한다.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며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0일? 아니야. 처음에 10일이고 7일. 그건 예비심사. 7일? 본심사는 45일 기본,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 아니야. 그 뭔지 알아요. 정보공개위원회 그거랑 지금 혼동하시는 거예요. 정보공개위원회는 10, 신청 들어갔을 때가 77이었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정부 규제 관련된 거는 예비심사가 10일, 본심사가 원칙 45일, 한 번 연장 가능한데 연장할 때 15일 그렇게. 자, 그다음에 아까 같이 생각났었던 규제 일몰주의라 그래가지고 규제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5년 넘을 수 없다.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네. 공공서비스 유형 중에서 사바스의 분류 있었죠. 사바스의 분류 중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둘 다 갖지 않는 거. 공공재. 둘 다 갖는 거. 시장주의. 그렇지. 경합성은 같지만 비배제성을 갖는 거. 공유제. 비경합성을 갖지만 배제성을 갖는 거. 요금제.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그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 독점이 발생돼서 시장 실태가 가능한 요금제.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게는 서비스가 형평성 있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시장제. 과잉 소비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 공유제. 그 다음에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되거나 과다 공급이 발생되는 거는 고금제. 과다 공급, 과소 공급 또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공공재였죠. 공공재. 자, 그 다음에 민간화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민간화를 지지하는 이론이 있고 비판하는 이론이 있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 구분하라고 얘기 드렸던 복대리인 이론은
민간화를 찬성하는 논거였어요. 지지. 반대하는 논거였어요. 지지하는 논거. 예. 왜? 중국 해가지고 두 번 대리하기. 두 번 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 대리 손실이다. 대리 손실이 많이 발생하니까 공기업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아예 민영화를 시키자라는 게 폭대리인 이론이었고, 역대리인 이론은 민영화를 반대. 반대. 왜? 시장은 오히려 역으로 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아, 그렇지. 민영화 이후에는 뭐 민간 기업이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성을 야기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괜찮은데? 그 민간 위탁이랑 아웃소싱 개념이 있었죠. 차이점. 아웃소싱은 일부, 아웃소싱 일부, 일반 인탁은 민간 위탁은 전체. 그렇지. 민간 위탁의 방식이 여러 개 있었는데 사바스의 방식 중에서 예. 아예 개인한테 돈을 주거나 현물을 지급하는 거. 그 무슨 방식이 있었잖아요. 조정 및 지원인가? 아닌데? 바우처? 아닌데? 바우처는 쿠폰 주는 거잖아요. 돈을 줘, 돈을. 그렇지. 보조금. 돈이나 물건을 직접 지급하는 게 보조금. 예. 쿠폰을 제공하는 게 바우처. 일정 구역 내에서 연어, 다른 말로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그렇지. 경쟁 입찰을 통해서 민간 인탁. 계약을 통하는 건 민간 위탁. 바우처 중에서 예. 명시적 바우처, 묵시적 바우처가 있었고, 명시적 바우처 안에서는 종이 바우처랑 전자 바우처, 전자 바우처가 있었죠? 실시간 관리가 제한적인 거. 총리 바우처. 그렇지. 우리나라는 전자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있다. 언제부터? 98년? 아니야. 2000년? 하고 있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2007년부터인데, 괜찮아.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직접,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가져와야 속해 있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는 자고. 자원봉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민간, 사회 간접 자본 구축을 위한 민간 투자 방식 중에서, 예. 자, 민간이 자기 돈으로 건설을 해서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킨 다음에 운영만 하는 방식은, BTO. BTO 방식. 예. 민간이 건설을 해. 그 다음에 운영한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줘. BOT. BOT. 그렇지. 민간이 건설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준 다음에 임대를 하는 방식. BTL.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간이 건설을 해서 소유하고 운영도 해. BO. 맞아요, 미오. 대단한데?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주는 기업, 한국이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자, 사회적 기업은, 재정 지원이나 경영 자문 같은 지원을 사회적 기업한테 해주는 기업, 그걸 무슨 기업이라고 했어요? 해주는 기업 있잖아. 재정 지원도 해주고, 자문 같은 것도 해주는, 하지만, 반영기업 같은 거? 대충 느낌은 알죠? 연계기업. 연계기업. 연계기업이라고 하죠. 연계기업은 지원, 법적, 물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죠. 그래서 뭐를 취득할 수가 없었다? 이득? 이윤을 취득할 수가 없었다. 사회적 기업의 이윤을 취득할 수가 없었다. 예. 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 중에서 예. 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유급. 안 되고 유급 근로자를 반드시 활용해야 됐죠. 예. 자, 그다음에 이윤의 몇 분의 몇 이상을 3분의 2.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것,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누구의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됐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5년.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것도 있었죠. 사회적 기업의 활동 실태 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기대 이상이에요. 두 번씩 봤어? 아니, 50번. 우와.
시장 실패랑 정부 실패 원인 몇 개만 한번 물어볼까요? 시장 실패의 구체적 원인 중에서 예. 의도하지 않았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외부 효과의 존재. 형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그거를 외부 효과라고 했죠. 긍정적인 걸 외부 경제. 외부 경제, 부정적인 걸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라고 했죠. 자, 긍정적인 외부 경제인 경우에는 정부의 대응책으로서 긍정적인 거는 정부가 그렇지, 보조금 지급 유도해줘야 되니까. 예. 불경제는 규제. 규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되는 시장 실패의 유형인데 이것 때문에 공기업 형태로 직접 제공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건 시장 실패의 무슨 원인 때문이에요? 시장에 내버려뒀더니 공공재라기보다는 요금제와 더 관련이 있어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그렇지. 독점. 자연 독점. 자연 독점.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 자연 독점이라는 게 발생되는 거니까 원인은 자연 독점. 소수의 기업이 몇 개의 기업이 과정. 그렇지. 그거를 불안정 경제. 그렇지. 그렇지. 대단한데? 자, 불완전 정보 때문에 대리 손실이 발생되죠. 예. 대표적인 유형이 두 개 있었죠. 예. 역선당. 과 도덕적. 도덕적 개입,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물려야 된다 라고 주장한 학자가 피구라는 학자였고, 세금을 학자 이름을 따서 피구세라고 불렀죠. 공공재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사뮤엘슨. 지방정부에서 제공이 돼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제공이 돼야 된다. 중앙정부. 그렇지. 중앙정부에서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뮤엘슨의 중앙정부에서만 제공돼야 된다는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한 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가설. 가설. 색채. 아니, 있었잖아. 개인이 지방정부를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선택할 수 있다. 발로 듣는 투표. 반려하는 투표. 그래가지고, 무슨 가설? 피부 가설. 피부 가설. 그건 이제 사무엘슨의 공공재 이론을 비판한 게 피부 가설이잖아요. 사무엘슨은 중앙정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피부는 지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고, 자, 정부 실패 중에서 관료들은 공적 목표보다 개인이나 조직의 사적 목표를 우선시한다. 정부 실패예요? 정부 실패예요. 내부 목표? 내부 세 글자예요. 내부 목표고. 내부성. 그다음에 독점적 지위를 갖는 거. 그래서 야기되는 비효율성. 독점적 지위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건드렸구나. 자, 그 다음에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 정부의 개입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가 발생됐어. 권력의 편견?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효과인데, 시장 실패는 그냥 외부 효과라고 하고, 정부 실패일 때는 이 표현을 붙였잖아요, 앞에. 파생적 외부 효과.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권력의 특혜나 남용 때문에 불평등이 야기되는 거를 권력의 편제. 비용 부담자랑 수혜자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정부 실패는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분리됐다라는 걸 좀 유식한 말로 절편? 절편이 뭐야? 절연. 절연. 비용과 편익이 절연 있었잖아요. 절연. 우리가 나가나. 그랬어? 그럴 수 있겠다. 여기도 날아갔을 건데, 공공부문은 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 생산성 증가가 느리다. 라고 주장한 거는, 이 학자의 이 병. 보몰병. 그렇지. 보몰병. 공무원의 수는 실제 업무량과 관계없이 5.75% 매년 증가한다. 무슨 법칙? 파킨슨의 법칙. 공공재 수요는 소득 탄력적인 특성을 갖는다.
와그너. 와그너의 법칙.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는 공공 지출이 확 늘어났다가 그게 끝나도 감소되지 않는다. 전이 효과. 그렇지. 전이 효과 및 대체 효과. P, 와이즈만. 피코과 와이즈만. 자, 그래서 과다 공급설 정리했어요. 와그너의 법칙, 피코과 와이즈만의 전이 효과, 대체 효과. 그 다음에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 공무원의 수 주장, 파킨슨의 법칙, 그 다음에 노동집약적 성격, 보물병, 그렇지. 정부 축소에 관한 것도 있었죠. 광고에 의해서 소비가 자극되지 않는다. 의존 효과 또는 선전 효과죠. 의존 효과 또는 선전 효과. 누구에 의한? 누가 주장한? 저희 갈브레이스. 그 다음에 전시 효과라는 것도 있었죠. 과시하려고 공공재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두젠벨의 과시 효과. 그래서, 소비를 많이 안 하려고 한다. 공공재에는 돈을 많이 지출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 있었고요. 세금 확대에 반대한다.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 조세에 저항한다. 주장한 학자가 같이 붙여서 딱 묶어놔야 돼. 그래야 시험장에서 안 헷갈려요. 머스그레이브의 조세 저항. 그러니까 자신이 분담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 착각을 하잖아요. 이거 뭐라래요? 재정 착각. 그래서 조세를 안 내려고 한다. 조세 저항. 갈브레스의 머스그레이브의 조세 저항. 갈브레스는 뭐였어요? 다시 한번. 갈브레스는 광고에 의존한다. 의존 선전 효과. 마지막. 공공재는 정보 수집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우스는 일부러 사람들이 무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죠. 그거를 합리적 무지라고 했지. 그치. 됐어요. 복습만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돼.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하고 싶지만, 뒤에 정책을 오늘 개념 1장 정도만 정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정책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린 대로 뭐라 그랬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책, 대책, 이걸 줄여서 정책, 정부의 대책을 정책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정책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생긴 건 언제부터였어요? 정책이 그 전까지만 해도 아예 정책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잖아. 근데 행태주의에 반발하면서 후기 행태주의 근거에서 신행정론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정책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에 비로소 정책학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아예 정책이라는 말이 없었거든. 자, 그래서 그 등장 배경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게 18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185페이지에. 자, 근데 정책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쓴 학자가 누구였냐면은 라스웰이라는 학자예요. 라스웰은 자신의 논문에서 처음 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에서 비로소 현대 정책학을 기틀을 닦았다. 정책학의 아버지는 그래서 라스웰이라고 해요. 라스웰. 자, 넘어가시면은 개념 정도만 간단히 보세요. 뒤에 현대 정책학은 186페이지에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느냐.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데 50년에는 사실 행태주의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거의 이제 점령을 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책이라는 말을 처음 51년에 썼지만 묻혔어요. 행태주의자들이 워낙 득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60년대에 미국 사회에 혼란이 거듭되면서 미국 사회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정책학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된 거야. 나중에 10년이 훨씬 지나서. 자, 그 내용을 그냥 상식적으로 갖고 계시고요. 디귿에 보시면은 디귿의 현대적 정책학의 시작 중에서 디귿에 보시면은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정책학 연구의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정책에 필요한 지식.
정책 과정은 뭐냐면은, 행태주의적 연구예요. 과학적인 연구를 했고요. 과학적인 연구 플러스 과학성에 반대되는 거 있었죠. 기술적인 연구. 예. 과학성과 기술성 이 두 개를 강조했는데 두 개를 둘 다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라는 거. 자, 1960년대에 와서 미국은 어떤 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흑인 폭동, 월남전. 그래서 존슨, 이때 당시 미국 대통령 이름이 존슨이었는데 존슨 행정부가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그래서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을 하였다. 실천적, 처방적 성격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런 내용들 있죠. 후기행태주의, 그 다음에 실천, 적실성의 강조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자, 특징, 라스웰이 주장한 건데 어렵지 않아요. 문제의 지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정책이라는 건. 자, 그 다음에 범학문적 성격. 어떤 딱 한문, 어떤 영역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다른 여러 학문의 요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맥락성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그 시대의 사회 문제를 그 역사적인 그 시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역사나 상황에 의존한다. 이걸 맥락성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을 융합시켜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읽어보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정책의 구성 요소는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정책의 목표. 이거는 내가 이 정책을 만들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흑인 폭동의 문제. 그러면은 이 인종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이냐.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책의 목표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게 정책 수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더 적합할 것이냐라는 거. 그게 정책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통해서 그럼 어떤 집단한테 이 정책에 효용을 미치게 할 것이냐. 이게 정책 대상.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거죠.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소유자가 누구냐. 아니면은 비용 부담자가 누구냐. 이거. 자, 그 구성 요소를 일단 읽어두시면 되고, 어렵진 않아요. 자, 정책 과정 있죠, 과정. 처음에, 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정책 의제 설정이에요. 자, 이거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정부라는 거는 모든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특정 전체 사회 문제 중에서 특히 어떤 문제를 더 시급하게 해결할지를 골라야 돼. 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라 그래요. 자, 이게 정부라 그러면은 정부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이 전체 사회 문제 중에서 특히 더 우선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사회 문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의제를 설정해서 정부 안으로 이 사회 문제를 투입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투입이 되면은 정부에서는 뭘 해요? 어떤 정책을 만들지 최선의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거를 정책 결정 이렇게 부르죠. 정책 의제를 설정해서 정부 안에 투입이 되면 그 안에서 정부 이제 관료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정책 결정.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이냐를 결정해서 정책 결정을 하면 거기서 정책이라는 것이 뚝 나오겠죠. 자, 아웃풋으로 정책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그만 끝나. 자, 바카스가 흡용이 없구만.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책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정책을 집행해야지. 정책 집행.
자, 그 다음에 정책이 집행되면 그걸로 끝나느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과연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합한 정책이었나? 라는 걸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예. 그걸 통해서, 새로 또 아직 다 못 해결된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정책을 또 의제 설정을 해서 다시 새로운 정책을 내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환류라고 하고 정책의 과정 네 번째 중에서 정책 평가 과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는데 이 네 개의 단계를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정책 의제를 설정해서 정부 안에 이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과정을 정책 의제 설정. 그 다음에 정부 안에서 이게 투입이 되면 정부 안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이 정책 결정. 그 다음에 정책을 딱 산출해내면, 정책을 정부가 딱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정책이 제대로 결정됐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과정, 환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정책 의제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단계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 1, 2, 3, 4번 단계를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 그게 여기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는 하나하나씩 나눠서 배우는 거죠. 자, 시간이 어느새 다 됐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의제 설정부터 시작해서 결정,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저 세부적으로 정리하겠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책의 유형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정책학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예습은 필요 없어요. 복습만 잘하면 돼요. 복습만. 예습까지는 바라지 않아. 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총론까지는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을 다 잡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정책부터는 이제 핵심 중요한 내용들과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과 낮은 내용이 확연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S급, A급이 있고 C급, D급이 굉장히 또 있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중요도를 구분해 나가면서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